사고에 의한 의사표시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주에 뭐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을 했죠.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법률행위 유효 요건 중에서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하고 법률 효과라고도 하죠. 권리 변동을 말하는데 이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가 확정성이죠.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그걸 말한다 그랬고. 두 번째가 계약 당시, 행위 당시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되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헌부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적법성이죠. 모든 법이 아니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구별하고 임의법규 중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거 하나 기억해달라. 두 번째 강행법규 강행규정을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야 되고 단속규정은 처벌만 될 뿐 그 위반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그랬죠. 세 개 외워야 되죠. 미등기 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공인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 이런 것들은 다 단속규정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사회적 타당성이죠. 자, 103조 반사의 질성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하죠. 반사의 질성이 인 거 아닌 거. 자, 아닌 거. 강제피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상정된 경우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양도소득세 따위로 회피할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주지임명 비자금 소극적 임치, 해파견 소요경비 반환 채무 면제,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민사사건 성공 보수, 무허가 건물 임대차. 암기해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다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그렇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었을 때 첫째,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제1매수인은 직접 안 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매수인이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가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기불법 원칙적으로 유효화돼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마지막으로 반사의 질서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죠.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첫 번째 요건이죠. 행위 당시 사회통념에 따라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해라. 두 번째, 피해자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면 충분하다. 궁박은 전시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해라. 그 요건은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적용 범위 중요하다 그랬죠. 기부,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 적용 안 된다. 반면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적용된다. 부재소 합의 적용된다.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 인정된다 그랬죠. 그 정도. 자, 법률의 해석이라는 게 있었죠.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O표시 무해. 각과의 X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가 되었으나 지분을 착오하여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 이게 O표시죠. 이 O표시는 당사자 의사 합치한 X토지 매매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그 결론 꼭 기억하자. 두 번째 요건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되는데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고 그 4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이 3개가 있고 그 중에 2개 했죠. 비진의 표시. 백지조이랑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였죠. 그리고 진의의 뜻.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라 하더라도 주기로 마음먹고 증여한 이상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 비진이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다. 비진이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런 거 기억나야 돼. 허위 표시 108조이랑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한 비진이는 무효. 역시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 자, 108조와 관련해서는 가장매매. 갑이 채권자의 강제피행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을에게 등기를 이전. 무효. 등기 무효.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넘겼다.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한다.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두 번째 가장행위, 은닉행위.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 그럼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도 유효. 증여받은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지킨다. 108조 마지막이 중요한 게 뭐였죠? 제3자. 108조 2항의 제3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자 5명 기억하자. 본인, 채권 가장양도 채무자,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당사자의 상속인. 5명 정도는 기억해달라 그랬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도 돼요. 드문드문 생각나죠? 드문드문 생각나는 건 아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구나. 생각 안 나는 건 아 이거 또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중에서 마지막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항에 보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이걸로 상대적 취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지난주 107조 2항이나 108조 2항은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라 그랬죠. 근데 109조 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상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상대적 취소. 조문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죠? 109조 1항. 착오가 뭐냐? 갑은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서에다가 깜빡하고 공을 하나 더 썼어. 이게 착오.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데요. 갑이 깜빡했어요.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몰라. 이게 착오다. 지난주에 봤던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착오는 모르고 있는 게 착오다. 자, 모르는 걸 우리가 선이라 그랬죠? 자, 이거를 아, 갑은 선이구나.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선의가 두 갈래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이거 생각이 나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써먹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109조 2항에 보면 중대한 과실이 나오잖아요. 그 중대한 과실이 왜 나오는가? 요것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갑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른다. 모르는 걸 선이라 한다. 선의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이 있다. 그리고 이 과실을 또다시 나누는 거예요. 우리 109조에서는. 무슨 과실과? 경과실과. 무슨 과실? 중과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는데 중과실. 취소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요 경우에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역시 틀린 지문이죠. 그죠? 단순히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지를 않고 그냥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은 취소 못하니까 과실을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착오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착오인데 유형이 어떤 게 있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렇게 표시를 잘못하는 거. 이게 표시상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 착오라고요. 내용상 착오는 이 의사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표시의 내용, 즉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예요. 갑이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표시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저거 한자로 원자죠. 으뜸원자예요. 근데 이 으뜸원은 중국 위안화 단위라고 그랬어요. 위안화. 우리나라 원은 둥글원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대한민국 화폐 단위인 원을 생각했는데 표시는 위안화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내용상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착오가 됩니다. 세 번째, 사자라고 심부름권의 착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시기관이 있고 전달기관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병한테 가서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사와라.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가서 10,000원이라고 표시했어요. 이게 표시기관의 착오입니다. 이건 착오가 돼요. 반면에 갑이 을에게 개당 1,000원이라고 써있는 주문서를 주면서 병한테 전달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을이 엉뚱한 정에게 전달을 해버렸어요. 이게 전달기관의 착오입니다. 근데 전달기관의 착오는 갑은 병에게 전달하라 그랬죠. 근데 을이 정에게 전달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갑의 의사가 아예 병에게 도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달기관의 착오는 의사표시, 갑의 의사표시가 아예 원래 의도했던 상대방 병에게 도달조차 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불도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착오가 아니게 됩니다. 사자의 착오 중에서 표시간의 착오만 착오가 됩니다. 네 번째, 법령상 착오가 있고 법령 착오, 쌍방 착오가 있고 계산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서 양도인에게 줬는데 그 계산된 세액보다 더 많이 부과가 돼. 그러면 양도인, 양수인 둘 다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을 착각하고 있죠. 그 쌍방착오죠. 왜 착각했어요? 양수인이 계산을 잘못했죠. 계산착오죠. 왜 계산을 잘못했어요? 세법을 잘 몰라서. 법률착오, 쌍방착오, 계산착오.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서명 날인착오가 있습니다. 갑이 친구 병이 찾아와서 내가 취직을 했는데 신원보증 서류를 내라 한다. 네가 도장 좀 찍어주라. 그래서 갑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서류가 연대 보증 서류였어요. 그러니까 친구 병이 속인 거야. 속인 거예요. 신원보증 서류라고.
갑은 친구 병의 말을 믿고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어디에다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는 신원보증. 그죠? 근데 실제로 어디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연대보증. 즉 갑이 도장을 찍을 때 의사는 신원보증. 근데 찍고 났더니 연대보증. 쉽게 말하면 엉뚱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이게 서명날인의 착오입니다. 이 서명날인의 착오는 결과적으로 표시상 착오죠. 왜? 갑은 무슨 의사예요? 신원보증? 그죠? 근데 어디다가 도장을 찍었어? 표시를 이걸 한 거예요.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그죠? 이런 걸 서명날인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 의사 표시는 불일치하죠. 자, 이때 의사 표시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갑은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이 연대보증 의사를 사기 취소는 안 되고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사기 취소는 안 되고 무슨 취소만 할 수 있다?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뒤에서 사기 강박을 볼 건데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건 분명히 갑이 사기를 당하기는 당했으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연대보증 의사를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하고 강박을,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서명날인의 착오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맞죠?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죠? 네? 표시 잘못했잖아. 그게 표시상 착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시험 지문에 기망에 의한 그냥 착오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고 착오 취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서명날인의 착오입니다. 여섯 번째,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우리 지난주에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동기라 그랬죠.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고요. 을은 이 A 토지를 살 생각을 합니다. A 토지를 사야지. 그리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사겠습니다. 라고 A 토지 매수의사를 표시했습니다. A 토지를 살 의사로 A 토지를 팔아라라고 표시. 의사 A 토지. 표시 A 토지.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런데 을이 이 땅을 왜 사는가? 이게 동기죠. 공장 지으려고 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런 게 동기의 착오. 내가 뭘 샀는데 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산 이유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어찌됐건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요.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백구조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못한다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더라. 우리 대법원이 두 개, 하나가 을이 동기를 갑에게 표시해서 갑에게 알려진 경우하고요. 동기를 갑에게 표시해서 알려진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을이 표시를 안 했어.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을 감추고 갑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갑이 이 땅은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을이 공장 지을 수 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 다시 말해서 을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 갑으로부터 유발이 됐어. 이런 경우. 을의 동기가 갑에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을이 갑에게 표시하지 않았지만 을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첫 번째 거죠.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갑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을이 나한테 공장을 짓겠다라고 표시해서 내가 알고는 있었으나 내가 을하고 여기다 공장을 짓겠다고 합의까지 한 적은 없으므로 이건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야,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돼. 너하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어.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해도 그건 착오가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갑 너하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착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합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착오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세 번째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일단 어떻고요? 유효하고요. 다만 착오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즉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 취소의 구체적인 효과는 나중에 무효 취소 파트에서 따로 할 거니까 오늘은 결론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그런데 착오한 자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딱 요렇게만 생각을 해두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죠. 취소 요건. 이렇게 착오가 되었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취소는 못한다. 요건이 두 개가 필요하다. 하나가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착오자에게 뭐가 없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런데 109조에서는 중요 부분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에 관한 기준이 없더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까지. 그래서 71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문 확인하고 밑에 의 양가를 보내 네 번째 줄까지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된다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구민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한 장 넘깁니다. 자, 양가로 3번 위에 네 번째 줄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체크했다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번에 착오 유형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동기의 착오 조심하시면 돼요. 동기의 착오 중에서 특히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 기역, 니은 있죠? 그중에 특히 기역. 그리고 넘기면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요건. 양가로 1번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서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줄에 객관적 요건이라고 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좀 애매하죠? 애매해. 그래서 추가되는 게 오른쪽. 2번에 동그라미 4번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분의 착오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중요분이 아닌 거를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2번에 동그라미 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시가착오, 면적착오. 물건의 시가를 착각하거나 물건의 면적, 땅의 면적, 지분 이런 걸 착각하거나 동그라미 4번에 니은을 가면요. 동그라미 4번에 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가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즉 소유자를 착오한 걸 말합니다. 오늘 이따 복습 문제를 보면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이런 거. 그죠? 갑소유인 줄 알고 갑과 매매했는데 병소유. 갑소유인 줄 알고 갑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병소유. 이런 소유자를 착오한 걸 소유권 귀속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중요분의 착오 아닙니다. 자, 요 세 개는 우리 1월 달에 외웠었어요. 시가 착오, 면적 착오, 소유자 착오. 하나 추가합니다. 4번의 기억. 두 번째 줄에 보면 무효인 가압류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자, 보증계약을 하는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려고 하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채무자 재산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이 있는데 그 등기부를 떼봤어요.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으면 보증을 쓰면 안 되죠. 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건 이미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보증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보증 부탁을 받고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가압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신용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줬어. 나중에 봤더니 가압류가 있었어. 가압류가 있었는데 등기부 2장이 정정기가 나서 붙어 있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가압류 등기가 돼. 그러니까 보증인이 채무자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착오하고 보증을 선 거죠. 이건 중요 부분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였어요.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가압류가 말소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은 보증과 관련된 가압류 원인 무효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기억한 거예요. 그중에 오늘 하나 추가한 거예요. 세 개는 이미 우리 1월 달에 외웠고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은 중요분의 착오권 밑에 첫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에서 판사님 저는 계약 당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주장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그거 판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 부분이에요. 이걸 누가 증명해라? 착오자가 증명해라. 그죠? 거기 그 판례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줄에 보면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분의 착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착오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하라 그런 뜻입니다. 소송에서 그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자, 중대한 과실은 거기 보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에 주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착오한 사람이 중요 부분을 증명해서 취소하려고 할 때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 저 갑은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취소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취소 인정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착오에서 입증 책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 번에 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예외가 있지요.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해 먹은 경우. 내가 착오가 있어.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취소를 못해. 근데 상대방이 내가 착오했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했어. 나의 착오를.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해야 되는데요. 한 장을 넘기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개 기억하자. 1번, 3번. 1번은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매수한 사건이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 같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엉뚱한 임야를 산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 장 돌아가면 75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자신을 과실한 나머지 전문가의 간정 없이 위조된 청자를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산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 감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는 전문가를 속일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거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옆에 쓰세요. 중개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 그런데 엉뚱한 땅을 샀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아까하고 다르죠? 개인적으로 거래해서 확인 안 한 거하고 다르죠? 이건 전문가 말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과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고려청자하고 중개인 말만 믿고 부동산 매수. 근데 엉뚱한 거. 또는 중개인이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이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한 20, 30평 정도가 편입이 된대. 아, 그 정도 편입이 되면 나머지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178평이 편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중개인 전문가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됨으로써 내가 산 땅이 나머지 갖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렸어. 근데 여기서 누구 말을 믿었다? 전문가 말을 믿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두 개와 없는 거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하시자.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부수의견 효과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76페이지 4번 착오의 효과. 1번, 2번은 나중에 취소 가서 본다 그랬고요.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있죠. 갑과 을이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 을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갑이 느닷없이 중개업으로 차고 있다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 짓고 있던 을은 건물 짓다 말고 땅을 돌려줘야 되죠. 손해가 생기지.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한 푼도 배상 책임 없다. 한 푼도 배상 책임 없다. 그럼 을은 황당하죠. 자, 이때 을은 손해를 갑이 혹시라도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나한테 손해가 생길 여지가 있구나. 나는 갑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손해를 한 푼도 배상 못 받는 게 판례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겠지. 그래서 나온 결과가 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사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미리 야 우리 중요 부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절대로 취소 안 한다 라고 특약을 합시다 라고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물론 갑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상대방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난 손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미연에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이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유효하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양가로 4번에 보면 착오가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돼 있죠. 넘어가기 전에 아까 72페이지 양가로 4번 아까 건너뛰었던 거, 요건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에 생각. 양도소득세는 장래부가 되죠. 그죠? 얼마인지 모르지. 그게 장래 미필적 사실입니다. 그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게요. 77페이지를 가면요. 6번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보면 착오와 사기라고 해서요. 제3자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지고라고 돼 있죠. 자, 요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말합니다. 기망으로 착오에 빠지고 해서 그 착오는 무슨 착오를 말한다고요? 동기의 착오를 말합니다. 아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요. 병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것을 말하고요. 요거는 사기 취소 안 됩니다. 착오 취소만 됩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에 있는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말하고, 이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양가로 2번 아주 중요하죠. 매수인이요. 대금을 지급하질 않아. 채무 불이행.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 손해배상 못해. 이렇게 둘이 충돌이 생겼어요. 누구 손을 들어주는가의 문제죠.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런 판례는 왜 매수인 손을 들어줬어? 왜? 따지면 안 돼요. 판례가 그렇다. 아주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계약이 해제된 후에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양가로 3번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이 아파트에 물리적 하자가 있었네. 그런데 을은 이 하자가 있다는 거 모르고 계약을 해. 착오죠. 그죠? 두 번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선의 무과실하면 담보 책임이라고 돼요. 우리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이야. 그럼 나중에 바꿔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자가 있는 물건은 없다고 착오하고 매수한 매수인은 착오 취소와 담보 책임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것만 주장할 수 있다가 판례였어요. 이것만. 담보 책임은 착오의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꾼 건 아니지만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차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자꾸 나와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그거와는 별개로 중요분의 차고가 있다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요 정도. 거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쪼르륵 모여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기출문제가 있어. 겁나 쉬워. 기억.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차고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오. 그죠? 니은. 경과실로 차고에 빠져 취소했다. 손해배상 책임 없다. X. 디귿. 상대방이 차고를 이용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오. 리얼.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X 이렇게 되죠. 아주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차고와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지문들로만 지문을 했어. 31회에서. 내용 자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차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할 만한 거 다 했어. 자, 이제 마지막. 비정상적에서 표시 마지막. 사기강박. 110조. 1항, 2항, 3항. 2항은 암기. 2항은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들여다보면 제3자가 나와요. 3항에도 보면 제3자가 나와요. 그죠? 2항의 제3자와 3항의 제3자가 달라요. 2항의 제3자는 사기치는 제3자고요. 3항의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나중에 요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걸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어쨌든 일단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있고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있다. 그거를 눈여겨두셔야 됩니다. 자, 의의가 뭐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 이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갑이요, 공장을 지려고 땅을 물색하러 다니는데요, A 토지를 갖고 있던 을이란 놈이 갑을 속여. 이 땅은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갑은 A 토지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했어. 의사표시는 일치하죠. 그죠? 근데 속았죠. 매도인이 속인 거야.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을 매도인이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속인 거야. 결과적으로 갑은 을로부터 속아가지고 동기의 착오가 생긴 거죠. 그죠? 이게 사기가 되는 거야. 또 갑이 이 땅 공장 못 짓는데 그랬더니 을이 협박을 해요. 그래 못 짓는다 이 자식아. 그래도 안 사면 넌 뒤진다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런 경우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게 사기 강박이 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여기 지운 거 일부러 지웠어요. 눈을 부릅뜨고 떠올려봐.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기망에 한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 그러니까 이건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110조가 적용되려면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치할 것. 잊지 마세요.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일단요,
사기를 당해야 되죠. 이게 기망이라고 합니다. 기망을 당하여 동기의 착오가 생겨요. 왜 동기의 착오냐?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돼. 그죠? 아까 동기의 착오가 뭐였어요? 의사 표시는 일치. 근데 왜 그랬는가? 거기에 착오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매도인이 속였어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매수인이 공장을 지을 수 있구나라고 착각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A 토지를 사야지 마음 먹고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조에서 사기, 즉 기망에 의한 착오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사기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착오 취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동기의 착오니까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 근데 매도인이 속였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 취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 한번 아까 요 표시장 착오하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기망에 의한 착오 그러면 동기의 착오예요. 그런데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이렇게 나면 조심해야 돼요. 그건 착오가 아니라고. 예? 또 못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넘어가요. 또 할 테니까. 뭐 어쩌겠어. 그죠? 지금 구별이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 또 하면 되지 뭐. 자, 어쨌든 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도 지을 수 있다고 매도인이 속여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땅을 샀다. 이런 게 기망이에요. 안 속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협박한다 그랬죠. 안 사면 뒤진다 너 이렇게. 무섭죠. 공포심 생겨. 그래서 A 토지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A 토지를 사. 지금 내가 A 토지를 사는 게 최선이야. 안 그럼 난 뒤져. 그래서 A 토지를 사겠다. 역시 의사표시는 일치. 그래서 이거는 비질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그랬던 거예요. 의사표시는 일치하다. 협박을 당했지만 A 토지를 사려고 마음 먹은 건 분명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기망이나 강박 때문에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기고 그 착오 또는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2단의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두 번째, 사기나 강박을 하는 놈도 계획을 2개를 세워야 돼. 2단의 고의. 저놈을 어떻게 하면 기망에서 속일지? 저놈을 어떻게 하면 착각에 빠뜨리지? 라는 계획과 착오에 빠진 자가 물건 안 사면 도로 무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착오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착각을 일으킬까? 그 착각을 어떻게 하면 매출로 연결할까? 이런 2개의 계획을 미리 세워라 말이죠. 이걸 2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과실로 기망했네? 과실로 강박했네? 실수로 기망했네? 실수로 강박했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위법성. 2개는 다 까먹어도 돼요. 위법성이 중요해요.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해야만 돼. 위법.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한 게 다 위법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선의 거짓말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을 했다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 그래서 110조가 적용이 되려면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해야 된다. 위법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걸 살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110조 1항, 2항, 3항이 있고 1번에 의가 있으며 2번에 양가를 1번 2단의 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양가를 1번 기망이 있죠. 기망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기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소극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동그라미 3번 부작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침묵 또는 부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있는 심화죠.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아파트 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한 경우 위법한 기망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반면에 한 장을 넘기면 판례가 있습니다. 1번 시가를 속인 경우, 시가를 속인 경우. 2번 상가 분양 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 과장 광고.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물건 가격을 속였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노점상이 속인 것과 백화점이 속인 건 다르다. 노점상이 속인 건 괜찮다. 그죠? 왜? 사람들이 안 믿어. 노점상이 말하는 건. 하지만 백화점이 속인 건 위법하죠. 신뢰가 훨씬 크지. 그래서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은 위법하다. 이렇게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위법인 거 아닌 거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 쭉 가면 인과관계가 나와 있고요. 다시 오른쪽 강박이한 요건이 나왔습니다. 양가를 본 2단의 고의가 분명 나와 있고요. 양가를 본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강박이란 게 뭐예요? 이 동그라미 1번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게 강박인데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 그러면 공포심이 생겨요. 채무자는? 짜증나겠지. 안 써. 안 써. 갚으면 되지. 그랬더니 갚는 거 갚는 거고 각서 빨리 써. 싫어. 각서를 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면 채무자는 공포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짜증이 밀물듯이. 그러니까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은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어. 생각할 여지가 없어. 이런 걸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피해자나 제3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공포심을 느끼겠다. 이건 위법한 강박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줄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밑에 줄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그렇게 두 개를 압축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는데 1억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건 위법하다는 거야. 또 하나 100만 원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까지는 괜찮은데 오른쪽 손에 사시미가 들려 있어. 수단이 부적당해. 그죠? 고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심이 그게 무서워. 이런 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에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위법성 지금 체크해드린 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효과는 뭘까요? 차고하고 똑같대요. 유효하되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 역시 취소 가서 할 겁니다. 취소 가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110조 1항과 110조 2항 구별. 110조 1항은요. 그냥 취소할 수 있다예요. 대표적으로 갑이 을과 계약했는데 을이 사기 강박한 경우. 갑은 취소하면 되죠. 그죠? 을은 찍소리 못하겠지. 사기친 놈이니까.
자, 문제가 110조 2항이죠.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한 경우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반발합니다. 내가 사기쳤냐 이렇게. 그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발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까지 생각을 하세요. 을이 선이 무과실하면 취소를 못한다. 그래야 예외를 이야기 됩니다. 우리 대법원이 을의 대리인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갑을 기망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의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 근데 을의 대리인은 우리 대법원 을과 동일시 을하고 똑같은 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3자의 기망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중요해요. 어렵지만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그 내용이 82페이지. 4번 양가로 2에 동그라미 2와 판례 1 그렇게 딱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됐고요. 한 장을 넘기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차고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망을 당하여 동기의 차고에 빠지고 그냥 차고라고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의사를 표시했는데 일치한 경우에 요때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차고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죠? 또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의 사기나 강박은 위법하다 그랬죠. 의리민법상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갑들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요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중첩적 행사. 즉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은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포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조심하자. 그런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판례 2번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을 사기쳤어요. 그런데 을은 모르고 대금을 줬어요. 그리고 을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을은 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을이 계약을 취소하고 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게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런데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제도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시험범위에 부당이득 끊는 게 없으니까 결론만 기억하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사기 강박을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중복으로 청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판례 2번 계약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경합 병존해. 두 개가 다 생기지만 행사는 중첩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합니다.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이게 중첩적 행사예요.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지 않고 모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선택의 문제. 그런데 취소하고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개는 중첩적으로는 행사 못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양가를 한 번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하고요. 판례 2번 이걸 좀 구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 보세요. 1번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까 기망이죠. 2번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죠. 근데 3번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이 아니라 그랬죠. 3번이 답이죠. 4번은 110조 이상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자, 5번 대리인이 기망을 했대요. 이거잖아. 대리인이 기망을 했대. 그럼 본인이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차고나 사기 강박. 이렇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4가지 아주 중요하죠.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의사표시록 발생 좀 보겠습니다.